평안하십시오. 박동건 집사입니다. 첫째 주간은 화석이 진화의 증거가 아닌 이유들, 둘째 주간은 수렴 진화의 허구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신앙의 달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에 반하여 어떤 것이 헛된 속임수이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인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둘째 주간에 생각해 보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진화론의 주장을 보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방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가 아닌 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주장이 과학적이려면 진화 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진화했다 라고 과정, 즉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목적으로 말합니다. 즉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밤에 활동하기 위해, 대응하기 위해, 더 오래 활공하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등등. 목적을 설명하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가 과학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셋째 주간의 주제는 진화론의 번복된 주장들입니다. 비슷한 말투가 많이 나오므로 약간 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수억 수천만 년이라는 말이 반복될 것입니다. 진화론의 주장이 번복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지 그 연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화론이 등장한 뒤에 번복된 주장들이 훨씬 더 많지만 최근 번복되는 주장들 중심으로 13가지만 추려봤습니다. 번복된 주장 첫 번째, 지구 산소의 증가 시기. 현재의 대기 중에는 산소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소는 생명체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체인데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데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생체 물질들이 산소에 노출되면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진화론자들은 원시 지구의 대기 중에는 산소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생명체가 자연 발생해야 하므로 처음에는 산소가 없었을 것이고 생명체가 살아갈 때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구 역사상 어느 때인가는 산소가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이에 대한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들은 번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46억 년 전 지구가 생긴 이후 23에서 24억 년 전에 이르러서야 대기에 산소가 급격히 증가하는 산소 대증가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즉 지금부터 23에서 24억 년 전부터 산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상당량의 산소가 30억 년 전에 이미 도달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소 축적 시기가 그보다 6, 7억 년 이전인 3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에 대한 국내 뉴스입니다. 지구의 산소 축적 시기 생각보다 7억 년 일러. 우리 교재에는 지면 관계상 넣지 않았지만 2006년도에는 38억 년 전부터 높은 산소 농도가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실렸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산화탄소가 자외선과의 반응으로 산소가 한 번에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산소는 지구에 처음부터 존재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의 21%보다 낮은 5%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소가 대기 중에 5%라도 존재했다면 생명체의 자연 발생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실험 결과로 인해 현재 과학계에서는 최초의 지구에서부터 산소가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 산소의 증가 시기는 번복되고 있습니다. 번복되는 주장 두 번째, 지구 바다의 기원.
지구에는 물의 지구라고 할 만큼 많은 물이 존재합니다. 지구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을 갖게 되었을까요?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의 지구는 불덩어리 상태여서 물은 존재할 수 없었다. 43에서 44억 년 전에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소행성과 해성에 있던 물들이 축적되어 현재의 바다를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얼마 전인 2014년 해성 탐사선인 로제타호가 해성에 착륙해서 해성의 물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성의 물은 지구의 물과 족보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물은 해성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물의 기원을 다시 찾아야 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같은 해 2014년 지구 바닷물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물은 지구 탄생 시부터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 화면이죠. 네, 다음이요. 2017년도에도 초기 지구는 바다로 뒤덮여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성경 창세기 기록과도 상통합니다. 지구 바다의 기원에 대한 주장도 번복되고 있습니다. 번복되는 주장 세 번째, 최초 생명체의 출현 시기. 과거 위키백과에서는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한 것은 약 30억 년 전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1992년에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35억 년 전 생명체의 흔적으로 보이는 화석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생명체인지 아닌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이것은 생명체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35억 년이 아닌 이보다 앞선 38억에서 40억 년 전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위키백과의 내용은 최초 생물이 출현한 시기를 38억 년으로 수정했습니다. 2015년 41억 년 된 지르콘 결정체를 분석해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시점이 41억 년 전이라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 뉴스 자료인데요. 생명의 역사 더 오래됐다. 41억 년 전의 생명체 출현. 2017년 캐나다의 한 암대에서 43억 년 전에 살았던 미생물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이 미생물은 오늘날의 것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생명체가 나타난 시기가 43억 년 전까지 앞당겨졌습니다.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가 진화로 생겨나기까지의 시간 간격은 터무니없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생명체의 출현 시기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옴에 따라 번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구 탄생 처음 일주일 안에 생명체가 다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성경의 내용에 점점 근접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 뉴스입니다. 지구 생명체 시초 43억 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최초 생명체의 출현 시기도 번복되고 있습니다. 1953년에 밀러의 실험이라고 생명의 자연 발생을 증명하려던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실험을 근거로 많은 실험이 현재까지 있어 왔지만 생명의 자연 발생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밀러의 실험은 이제 교과서에서도 거의 퇴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 EBS의 한 프로그램의 한 장면인데요. 과학자들의 대담 중에 밀러의 실험이 생명의 자연 발생을 증명한 것처럼 서로 이야기하고 맞장구 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번복된 주장 네 번째, 현화식물의 출현 시기. 현화식물은 꽃식물, 속시식물이라고도 합니다. 두산백과에 보면 현화식물은 1억 3천만 년에서 1억 4천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 저명한 과학매체의 보도는 현화식물의 5개 주요 그룹들은 초기 500만 년 이내에 한꺼번에 갑자기 나타났고 그 이후 지금까지 1억 3천만 년 동안 그대로 존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꽃의 캄브리아기 대폭발과도 같습니다.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500만 년 동안은 다 나타나고 그 이후 1억 3천만 년 동안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2009년에는 3억 2천만 년 전 호박 화석에서 현화식물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2013년 꽃 피는 식물이 등장한 시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약 1억 년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2억 4천만 년 전 지층에서 현화식물의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 전인 2022년에는 2억 5천만 년 전의 현화식물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현화식물의 출현 시기도 번복되고 있습니다. 진화론 측에서는 중간 화석이 많다고 나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뱀으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의 동물입니다. 2007년과 2006년 뱀 진화의 중간 단계로 9,500만 년 전의 아드리오사우루스, 9천만 년 전의 나자시를 들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라는 말은 현재의 완전한 뱀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주장이 최근의 연구로 기각되었습니다. 2015년 중간 단계 동물보다 7천만 년이나 앞서서 누가 봐도 아는 완전한 뱀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중간 단계가 아닌 완전한 뱀이 그 이전의 시기에 등장함으로써 기존에 주장해왔던 중간 단계의 생물들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번복된 주장 6번째, 네발 동물의 조상 틱타알릭. 위키백과에 틱타알릭은 3억 7,500만 년 전에 살았고 어류인 판테리크티스와 초기 네발 동물이라고 하는 아칸토스테가 사이의 과도기 과정을 대표하는 중간 전이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틱타알릭은 중간 단계의 동물로 인정되어 화면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2006년 과학저널 네이처에 표지도 장식했었습니다. 발견된 화석에는 발이 없었는데 중간 단계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그림에는 발도 있는 것처럼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틱타알릭을 폐기시키는 발견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틱타알릭보다 2천만 년을 거슬러 올라간 3억 9,500만 년 전 네발 동물의 화석이 발견된 것입니다. 기존 가설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기사입니다. 이에 대한 국내 보도들입니다. 네발 동물로의 중간 단계라고 하는 틱타알릭보다 앞선 시기에 완전한 네발 동물의 발자국이 있다는 것은 틱타알릭이 중간 단계 동물이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틱타알릭이 중간 단계라는 주장은 4년 만에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유명한 진화론 서적인 화석은 말한다의 표지에 2007년 원서에는 틱타알릭 화석과 마치 물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듯한 그림이 실렸지만 2019년 개정판에서는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복된 주장 7번째, 진화론에서는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가는 중간 단계 동물로 1억 2,500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에오마이아, 야노코노돈, 스피놀레스테스를 들고 있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최초의 포유류가 출현한 때는 중생대 백악기에 몸집이 작은 야행성 동물이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유류 동물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때는 신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를 번복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1억 2,500만 년보다 500만 년이나 이전인 1억 3천만 년 전 백악기 지층에서 오소리 같은 대형 포유 동물의 화석이 발견되었고 그 위장에는 공룡뼈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밤에 숨어 피해 다니는 야행성도 아니었고 작지도 않은 공룡을 먹을 정도로 맹렬한 포유류였다는 것입니다. 위장에서 공룡뼈들이 이렇게 발견되었다는 보도입니다. 2014년 그보다 더 앞선 2억 2천만 년 전이라고 하는 포유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1억 2,500만 년 전 포유류의 중간 단계 생물들은 그보다 1억 년 이상 이전인 2억 2천만 년 전에 완전한 포유류 화석이 나옴으로써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2억 4천만 년 전에 코끼리만한
큰 포유류 화석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2억 4천만 년이라고 하면 공룡의 출현 시기보다 1200만 년이나 앞섭니다. 이 말이 왜 말이 안 되냐면 포유류는 공룡과 같은 파충류에서 진화했다고 하는데 포유류가 파충류보다 더 앞서서 존재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 발견이 이어질수록 포유류의 진화 이야기는 번복되고 있습니다. 번복된 주장 8번째, 성선택 이론. 수컷 공작새의 꼬리깃은 환상적입니다. 아름다운 부채 같은 꼬리깃을 갖고 있습니다. 공작새의 꼬리는 아름답다는 것뿐 아니라 정교한 기하학적 패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윈은 공작새 꼬리에 있는 깃털들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했으며 그러다가 1871년에 진화 이론으로 성선택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성선택 이론은 생존에 불리해 보여도 번식 경쟁에서 유리한 형질이 선택되어 진화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공작새의 화려한 꼬리는 더 쉽게 암컷을 유혹할 수 있었고 수컷 공작새의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었기에 그 매혹적인 꼬리로 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과연 수컷 공작새의 화려한 꼬리깃은 성선택이 맞을까요? 2008년 암컷 공작새가 수컷 공작새의 화려한 깃털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작새의 짝짓기를 위한 과시 행동을 6년 동안 관찰했는데 암컷은 수컷 공작새의 화려한 꼬리에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수컷의 발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공작새 수컷의 화려한 꽁지깃은 성선택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성선택에 해당한다는 새들의 화려하고 큰 부리도 성선택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성선택 이론은 그럴듯하나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번복된 주장 9번째, 유전자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DNA에서 매우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기능도 하지 않는 부분이 98% 정도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두 쓰레기, 정크 DNA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쓰레기 DNA에 대해서 과거의 진화의 과정에는 사용되었으나 진화가 종료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것들이며 이것은 진화의 증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화과학자들은 DNA를 누군가 창조했다면 98%를 쓰레기로 만들지 않았을 거다. 하나님은 쓰레기도 만드셨는가? 라고 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유전자학이 더 발달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2006년 DNA의 비암호화된 부분은 매우 복잡하며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10년 동안 진행된 엔코드 프로젝트 연구 결과가 네이처 등 여러 학술지에 30여 편의 논문으로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2012년 타임지를 통해 엔코드 연구자들은 쓰레기 DNA라고 여겨졌던 부분의 80% 이상이 생화학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자는 아직 20%의 기능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곧 100% 다 밝혀질 것이다. 불필요한 DNA 부분은 정말로 없다고 했습니다. 2025년 10월 블러드지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그동안 쓰레기로 치부되어 왔던 DNA의 일부가 암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쓰레기 DNA라고 하는 진화론적 개념은 과학적 관점에서 하나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번복된 주장 10번째, 뒤죽박죽 인류 진화. 교과서에 있는 인류 진화에 대한 그림인데 그림마다 출현 연대가 조금씩 틀립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은 고대 영장류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현생인류 순서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류 진화에 대한 내용은 번복되고 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에서 호모 에렉투스로,
그리고 다시 호모사피엔스로 진화했다는 것이 인류 진화설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발견된 두 점의 유골에 대한 연구는 인류 진화 이론의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에렉투스가 50만 년 정도 공존했으며 사는 지역도 걸어서 2, 3분 거리로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서로 서바이벌 게임에서 승리한 개체가 살아남아 진화한다는 것인데 함께 싸우지도 않고 50만 년이나 바로 옆에서 살았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 연구는 인류 진화에 대한 상징적인 직선 라인에 뒤죽박죽의 곤란함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 보도들입니다. 인류 진화사 다시 써야 하나. 2009년에는 고고학자들이 케냐에서 현생 인류와 똑같은 발 구조와 걸음걸이를 가졌던 150만 년 전 인류의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발자국 주인들의 키, 체중, 걷는 방식이 현생 인류와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150만 년 전이라는 것은 현대 인류 출현 한참 전인데 말입니다. 2013년 과학자들이 조지아 드마니시에서 발견된 5구의 180만 년 전 인류 두개골을 분석한 결과 호모 하빌리스의 특징과 함께 호모 에렉투스, 호모 루돌펜시스의 많은 특징이 함께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세 유인원은 같은 종일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서로 다른 종의 후손일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오래된 가설이 흔들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 뉴스입니다. 현생 인류의 뿌리는 동일종, 인류 진화론 뒤집어. 2015년 중국에서 발견된 1만 4천 년 전의 사람 뼈를 분석한 결과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에렉투스와 매우 비슷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100만 년 전에 살다가 멸종했다는 유인원이 1만 4천 년 전에도 살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호모 에렉투스가 10만 년 전쯤에 살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발을 딛고 걸었던 직립원인 호모 에렉투스가 25만 년 전에 멸종한 것이 아니라 불과 10만 년 전까지 살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호모 에렉투스와 현생 인류가 공존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에 대한 국내 보도입니다. 호모 에렉투스 인디 자바섬에 불과 10만 년 전까지 생존. 인류 진화론에서 현생 인류의 출현 시기도 번복되고 있습니다. 현생 인류는 약 4, 5만 년 전쯤에 출현했다고 합니다. 3만 년 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시기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2015년 런던대 연구진에 따르면 현생 인류는 약 10만 년 전쯤에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동아사이언스는 네이처 발표를 인용하여 현생 인류는 2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모로코의 연구팀은 현대 인류가 20만 년 전이 아닌 3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내 뉴스입니다. 인류 10만 년 더 일찍 출현했다. 인류 진화론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창을 만들어 사냥하고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하고 배를 만들어 이동할 수 있었던 충분히 현명했던 사람들이 왜 수십만 년 동안이나 말을 타지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며 문자도 만들지 못하고 도시를 만들지도 못한 채 수렵 생활을 하며 동굴에서만 살았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죠. 기독교 외부와 내부에서 진화론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에 역사적 아담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적 인류 역사에 의하면 우리는 유인원과 연결되어 있고 아담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에 의하면 우리는 아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담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 이유가 없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표현한 것은 첫사람 아담이 역사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번복된 주장 11번째. 진화론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은 약 4만 년 전까지 유라시아에 살았던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1856년 독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많은 발견이 있었습니다. 처음 연구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원시적이고 지능이 없으며 잔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네안데르탈인의 모습은 점차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연구 발표를 종합하면 걸어다녔고 강인하였고 구부정하지 않고 고든 척추를 갖고 있었고 장식품을 사용했고 악기를 연주했고 동굴 벽화를 그릴 줄 알았고 병들었을 때 치료할 줄도 알았고 장례를 치르며 살았고 배를 만들어 큰 바다 동물도 사냥했고 말도 했고 현대 인류하고도 결혼 생활을 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원시인입니까? 현대 인류입니까? 지금 우리와 똑같지 않은가요?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90여 년의 논란 후의 결론은 오늘날의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 인류는 진화해 왔다는 전제를 가지고 유인원이라고 끼워 맞춤을 해온 것입니다. 번복되는 주장 12번째. 2003년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팀은 인간게놈 국제회의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94에서 98% 유사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에 이어 모든 대영장류의 열쇠가 풀렸다. 모두 600만 년 전에 공통조상에서 분화되어 진화해 왔다. 사람과의 게놈 차이는 1.5%밖에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런 연구 발표를 통해 인류가 원숭이와 같은 조상으로부터 진화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유전자 98.5%가 같다고 과학자들이 발표하면 우리는 거의 차이가 없네, 과학자들이 말처럼 원숭이와 형제네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 과학자들의 발표가 맞을까요? 작년 2025년 6종의 유인원에 대한 완전한 유전체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과 침팬지의 DNA 유사성은 84에서 85%였습니다. 앞에서 유사성이 98%라고 하는 결과는 이미 유사하다고 알려진 DNA 염기 서열 중에서 일부분만을 골라서 비교한 수치입니다. 전체 비교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과 침팬지의 염기 서열은 15%가 다릅니다. 이는 약 4억 5천만 개의 염기 서열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막대한 양의 유전 정보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어떤 자연적 과정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침팬지와 사람은 염색체 개수부터 다릅니다. 사람은 2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 반면에 침팬지는 24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번복되는 주장 13번째. 인류가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되면서 돌 도구의 사용은 개량되었고 커다란 뇌를 가진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했다는 것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날카롭게 깨진 돌 도구는 원시 인류의 지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들도 무심코 돌을 깨트리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원숭이가 깨트린 돌 조각과 사람이 만들었다는 돌 도구는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발견되었다고 하는 구석기인의 돌 도구 중에서 상당수는 원숭이나 말이 깨트린 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인류 진화에 있어서 지능 변화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구석기 시대의 원시 인류가 날카롭게 깨진 돌을 사용했었다는 주장은 모호한 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과학 저널에 실린 글들입니다. 원숭이들도 돌을 깨뜨린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